등산 커뮤니티에서는 K2를 야만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53년) 바주카조 만화가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을 때 세 번째 미국 카라코람 K2 원정대가 출발했습니다. 원정대는 찰스 휴스턴이라는 의사이자 경험 많은 등반가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미국 팀들이 고산 등반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던 시기에 이 산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팀은 아트 길키, 피트 쇼닝, 조지 벨, 밥 크레이그를 비롯한 8명의 엘리트 등반가들과 훈자 계곡에서 온 헌신적인 포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찰스 휴스턴은 팀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미 난다 대비의 첫 등정을 이끌었는데 당시까지 인간이 오른 산 중 가장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팀의 다른 멤버들처럼 그는 엘리트 등반가였지만 6주 후 애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원정은 5월 파키스탄 나왈핀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포터들을 고용하고 아이스엑스, 크램폰, 고정로프, 방한복, 그리고 원정 내내 충분히 쓸 수 있는 음식과 의료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적절한 준비는 종종 생사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K2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6주 동안 행군해서 그들은 해발 16,400피트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고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려진 아브루치 스퍼 루트를 따라 등반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루트는 수십 년 전에 이탈리아 공작에 의해 개척되었지만 이 산에서 확립된 이라는 말은 잔인한 농담에 불과합니다. 아브루치 루트를 오르는 것은 날카로운 암석과 가파른 얼음을 넘나드는 지속적이고 가혹한 혼합 등반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등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K2가 그들에게 던진 시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은 시작부터 끔찍한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계속 몰아쳤고 팀이 가파른 지형을 헤쳐나갈 때 저체온증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1953년이었습니다. 이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 헬리콥터도 없었고 위성전화도 없었습니다. 캠프 파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지에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찰스와 팀은 8월 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어떻게든 25,500피트에 위치한 캠프 8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잠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한 후 마침내 그 산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2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짧은 휴식을 취하는 대신 그들은 재앙과도 같은 열흘간의 허리케인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시속 100마일이 넘는 예측 불가능한 바람이 그들의 텐트를 강타했고 그 안에는 깊은 눈이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죽음의 지대가 신체에 가하는 가혹한 요구까지 겹치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의학적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8월 7일 아침 찰스의 등반대원 중 한 명인 아트 길키는 밖이 아직 어두울 때 격하게 흔들리는 나일론 텐트 안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몇 주간의 극한 등반으로 그의 몸은 쑤셨습니다. 장비는 얼어붙었고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는 침낭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극심한 고통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고통으로 부풀어 오른 주머니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혈전성 정맥염이라는 의학적 질환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다리에 치명적 혈전이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매 순간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나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인해 불안정한 혈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그는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찰스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무서운 증상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침낭에서 숨지기 전에 다행히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위험한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트는 걸을 수 없었고 그들은 허리케인 한가운데에서 해발 25,500피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누그러지면 그들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아트를 침낭과 텐트 천으로 만든 임시 들것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캠프 전체를 휩쓸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5도 얼음 경사면에서 사람을 아래로 내리는 일은
솔직히 누구라도 시보하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인들은 바로 저 아래에 안전이 있는데 친구를 죽게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정 로프를 이용해 의식이 있는 5명의 등반가들은 길키에 임시 들 것에 자신들을 연결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아트를 바위 절벽 아래로 안전하게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미친 듯한 추위와 눈을 멀게 하는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내내 움직일 수 없는 등반가의 축 늘어진 무게 때문에 모두가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힘을 써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날씨가 변할 수 있었고 등반가들은 갑작스러운 낙석과 불안정한 눈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나서 등반가 조지벨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조지벨의 아이젠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얼음을 쓸데없이 긁었고 얼음 조각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와 팀원들을 연결하던 나일론 밧줄이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그 효과는 슬로모션으로 보는 인간 도미노 같았습니다. 벨이 떨어지자 밧줄이 다음 등반가를 순식간에 발을 딛고 있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두 남자의 추락이 다음 사람을 끌어내렸고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순식간에 의식이 있는 5명의 등반가 모두가 뒤엉킨 팔다리와 밝은 옷차림으로 얼음지대를 따라 한 덩어리로 거칠게 굴러떨어지며 6,000피트 낭떠러리를 향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위 경사면 더 높은 곳에 마지막 안전 로프가 25세의 원정대원 피트 쉐이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피트는 순전히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나무 손잡이의 아이스엑스를 얼음에 박힌 바위 뒤에 꽂고 밧줄을 그 주위에 감은 다음 자신의 온몸 무게를 실어 그것에 몸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5명의 남자 모두가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섰고 한 줄과 한 남자의 소나기 힘에 의해 매달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극심한 공포를 상상해보세요. 피트가 그 사실을 알며 느낀 두려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찰나의 순간 그의 나무 손잡이가 너무 많이 휘어지거나 단 1mm라도 얼음 속의 바위가 움직였더라면 모두가 죽음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피트는 순전히 절박한 아드레날린으로 버텼고 마침내 그들은 수직경사의 안전한 쪽으로 기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단단한 얼음 위에 서자 죽을 고비를 넘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 방금 일어난 일에 순수한 공포를 실감했고 피트가 방금 역사를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복 후 2개의 아이스엑스로 아트길키를 경사면에 조심히 고정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추락사고로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이제는 일찍 내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근처에 비박 텐트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K에서 누군가를 단 몇 분이라도 혼자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추락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사소한 것들이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텐트를 고정한 후 3명의 등반가가 다시 눈보라 속으로 나가 아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쉼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트를 묶어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절벽으로 이어지는 눈 위의 홈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라면 오늘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마지막 하산을 시작해 현대사회의 편안함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트의 실종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갑작스런 눈사태가 그를 쓸어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친 친구들에게 치명적인 짐이 된다는 걸 깨닫고 아트가 조용히 자신을 풀어 친구들을 구하려 했던 걸까요? 원인이 무엇이든 이 운명적인 날에 등반계는 한 전설을 이뤘습니다. 찰스 휴스턴과 살아남은 대원들은 베이스 캠프에 추모 돌무더기를 쌓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조지는 이 산을 영원히 묘사할 말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당신을 죽이려 드는 사나운 산입니다.
그리고 아트기키는 이 사나운 산의 냉혹한 자연 앞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산 정상에 성공적으로 오른 4명마다 한 명은 결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계 어떤 산과 비교해도 손꼽히는 치사율이고 이곳에 오는 등반가들은 보통 죽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트 등반가들은 이 산에서 모든 것을 걸고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명성을 위해 도전하지만 1994년 7월 여름에 스티브 운시라는 남자는 정말 감동적인 이유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등반 시즌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잔인하고 끊임없는 폭풍이 여러 국제 원정대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전 세계에서 온 등반팀들은 원래의 경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 나라에서 온 지친 등반가들이었고 그들은 제한된 장비를 나누었으며 이 나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스티브는 호주 등반가 마이클 그룸과 함께 이 악몽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 가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정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 산에서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등반 여행 자금을 마련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지역신문에 그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사실 그 시즌에 그 산에 있었던 모든 등반가들 중에서 마이클이 가장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미 1년 전에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이 정도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K2 정상에 올랐다가 아무 문제 없이 내려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7월 25일 아침 갑작스럽게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이 그 누구보다도 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캠프2 바로 아래 전혀 특별할 것 없는 구간을 내려오다가 무릎을 삐었습니다. 그것은 추락이나 눈사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봐도 적의 원인이었다고 말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무릎에 체중을 실을 수 없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연락이 아래쪽 캠프들까지 전해졌을 때 스티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이클은 베이스 캠프에서 악천후를 견디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식을 듣고 그는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하지 않으려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장비를 챙겼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정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도 이미 K2 정상 등정의 꿈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시즌 초에 스티브와 마이클은 실제로 26,000피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산의 가혹한 현실을 목격한 스티브는 자신의 정상 등정 시도를 포기하는 매우 힘들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티브는 베이스 캠프까지 완전히 내려와서 그곳에서 남은 시즌을 그냥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도전을 이어간 사람은 마이클이었고 1994년 7월 23일에 그는 보조 산소 없이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티브는 완전히 위험구역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짐을 싸서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후원도 없고 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는 사람이 이미 안전하게 산 아래에 있는데도 왜 자발적으로 다시 그 험악한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배경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고향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티브는 암벽 등반가였고 그 끈끈한 공동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야생에서는 절대 누구도 버려두지 않는다. 아니면 아마도 그는 그냥 캠프를 둘러보고 패배하고 지친 국제팀들이 집에 가려고 텐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마이클이 저 위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스티브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그는 장비를 챙기고 데이브 브리지스라는 또 다른 미국인 등반가와 함께 사비지 마운틴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그룸을 집으로 데려오려고요. 하지만 올라가는 도중 전진 베이스 캠프에서 브리지스는 갑자기 심한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섰을 거예요. 하지만 스티브는 완전히 혼자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그는 결국 해냈어요. 스티브는 캠프2 바로 아래에서 마이클을 발견했고 다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건넸어요. 그 다음 이어진 건 부상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산에서 다친 사람을
천천히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보내는 일이었어요. 스티브가 지휘를 맡았어요. 스티브는 마이클의 무거운 배낭까지 자신의 등에 메어 마이클의 짐을 덜어주었고, 이후 K2에서 가장 노출되고 기술적인 구간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마이크를 이끌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지 상상해보세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빨대로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장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한 남자의 생존까지 짊어지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스티브의 몸에 금세 무리를 줬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로프에 클립을 걸거나 장갑을 조정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스티브에게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고 어떻게든 그들은 해냈어요. 그들이 캠프토 아래의 뾰족한 바위와 미끄러운 얼음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무거웠던 긴장감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처음으로 그들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중반쯤 스티브는 거대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신이 그와 함께 거기 서 있었다면 아래 캠프들을 향해 곧장 떨어지는 얼어붙은 암벽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가장 힘든 부분을 끝냈어요. 이제 하네스를 로프에 연결한 뒤 가파른 경사를 미끄러지듯 내려가 안전한 평지에 발만 디디면 됐죠. 하지만 K2에서 내려오는 데에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있습니다. 산에서 이런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등반가들은 고정 로프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계단에 난간처럼 작동합니다. 하네스를 이 로프에 연결하고 천천히 몸을 내립니다. 미끄러져도 로프가 잡아줄 거예요. 문제는 등반 시즌이 끝나면 팀들이 로프를 산에 묶어둔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실제로 K2를 청소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해에 새로운 팀이 오면 그들은 거기에 놓여있는 오래된 로프를 믿고 싶어 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새 로프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 새 로프를 이 오래된 로프 바로 옆에 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또 다른 팀이 똑같이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산 아래로 오래된 빨랫줄처럼 늘어진 거대한 얼어붙은 로프 더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햇볕과 추위에 수년간 방치된 로프는 영원히 튼튼하지 않습니다. 햇빛과 얼음이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로프를 갉아먹습니다. 마치 정원용 호스를 10번의 여름 동안 밖에 두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로프는 겉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원래의 강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로프들은 모두 같은 하얀 눈과 얼음에 덮여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어떤 로프가 생명줄이고 어떤 로프가 썩어가는 함정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파른 낭떠러지에서 스티브는 안전하다고 알고 있던 새롭고 튼튼한 로프를 사용했고 그 로프는 다른 등반가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의 짐을 들고 오느라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매 순간마다 스티브의 남아있던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스티브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엉켜있는 밧줄 뭉치를 바라보다가 그중 오래된 줄 하나를 집어들어 자신의 하네스를 그 줄에 배신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자신의 체중을 줄에 싣고 하강을 시작하자 하네스를 연결한 그 밧줄이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경고나 위험 신호는 전혀 없었고 이미 하강을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썩은 나일론이 끊어지는 순간 중력이 즉시 스티브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거의 2500피트 아래 경사면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불행히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스티브 운시의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어려운 부분을 해내고 그곳에서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 등반가는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 전에 밧줄이 여전히 튼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쫓는 폭풍이나 눈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는 점검하지 않은 밧줄을 믿으면 위험하단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K2가 최고 등반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 가파른 낭떠러지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스티브가 평소처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2의 약 26,000피트 지점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산소가 너무 적어서 등반가의 혈액 내 산소량이 해수면에서의 절반 가까이로 실제로 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스티브는 시즌 초에 이미 그 고도까지 올랐었고 그 후 부상당한 사람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의 피로가 몸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 나쁜 것은 그곳에서 에너지를 갈구하는 것이 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논리와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도 에너지가 반쯤 고갈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서는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등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험한 결정들이 갑자기 무모하거나 통제불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이 미친 짓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꼭대기에 도달하겠다는 원초적이고 극도로 집중된 집착뿐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등반가들은 이 상태를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서밋 피버라고 하죠. 초보자든 경험자든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27일 밤 미겔 앙헬 페레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평생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을 일을 이번 시즌 두 번째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인 6월 25일 미겔은 그의 등반 파트너 파렌 나토레 그리고 30명 이상의 등반가들과 함께 K2 정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겔 역시 보조산소 없이 등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순수하고 명예로운 등반 방식이라고 여기지만 동시에 가장 가혹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도에서의 추위와 산소 부족은 몸이 말 그대로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등반가라도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중반 정상에서 약 900피트 아래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겔의 몸은 그냥 기능을 멈췄습니다. 그의 속도는 기어가는 듯 느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위험할 정도로 늦어지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정상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책임감 있게 돌아서서 캠프포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7월 26일 32명이 K2 정상에 섰습니다. 한 남자는 캠프포의 텐트에서 상처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죽음의 지대에서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실패한 후에는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겔이 수십 명의 다른 등반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등반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쁘게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무게는 숨이 막힐 정도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겔의 결정을 이해하려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본업이 전문 등반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성공한 정부 소속 변호사였고 스페인 최대 식품그룹인 에브로푸즈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적인 삶은 엄격한 논리와 기업의 책임감으로 정의되었지만 그의 열정은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8,000m급 14자를 모두 오르겠다는 집념에 끊임없이 이끌렸습니다. 그는 이미 8개를 등정했습니다. K2는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불과 900피트 남겨두고 돌아섰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는 다시 도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캠프사의 데스존에 있는 텐트 안에 앉아 절박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7월 27일 해발 26,000피트에서 휴식을 취하며 보내고 다음날 두 번째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순수한 등반 윤리를 포기하고 정상 등반 시 산소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28일 이른 아침 미겔은 텐트 지퍼를 열고 다시 얼어붙은 공허 속으로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겔은 산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거나
정상에 올랐다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미겔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겠다는 원초적인 집착으로 극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용하기로 동의한 산소통이 그를 간신히 의식이 있을 정도로 유지시켜 주었고,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순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열망이 그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후 1시쯤 모든 역경을 딛고 경사가 완만해졌습니다. 미겔은 야만의 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복했고 또 하나의 산을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육체에 방금 저지른 일의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산을 시작하자 사흘 동안 데스존에 있었던 몸을 끌고 다닌 급도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가 마침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는 너무 느렸기 때문에 해가 카라코람 산맥의 지평선 아래로 지기 시작할 때쯤에도 그는 아직 안전한 캠프사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따르는 팀이 그를 우연히 발견할 일도 없었습니다. 함께 텐트를 쓸 다른 사람도 없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K2를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겔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그곳 K2 상부 경사면에서 침낭이나 텐트도 없이 멈춰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반가들은 이것을 노천비박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몇 시간 동안 미겔은 문명에서 수천 피트 위 얼어붙은 어둠 속에서 작은 턱에 홀롱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결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태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면 얼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미겔은 그 밤을 버텨냈습니다. 사실 그는 남아있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짜내어 남은 경사면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정오쯤 미겔은 모두가 완전히 충격을 받을 만큼 혼자서 비틀거리며 캠프4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미겔이 괜찮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매우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였지만 의식이 있었고 혼자서 걷고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캠프4에서 스페인 친구 에두아르도에게 전화했습니다. 구조팀을 조직한 에두아르도에게 미겔은 본인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 남자는 등산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생존을 이뤄내고 죽음을 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텐트에서 두어 시간 쉬었다가 베이스 캠프로 하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안정돼 보여 텐트에 들어가 지퍼를 올릴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2에서 정말 위험한 점은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괜찮은 것은 해발 26,000피트 이상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고장 전에 항상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뇌가 조용히 부풀기 시작하고 아무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소량의 체액이 쌓이지만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걷고 말하고 웃고 먹습니다. 모든 진지한 등반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구엘이 캠프 4에서 등반가들과 어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친구 에두아르도가 조직한 4명의 파키스탄 고산 등반가로 이루어진 작은 구조팀은 아직도 그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구엘의 폐에 산소를 더 공급할 예비 산소통을 준비했고 필요하면 직접 데리고 내려올 준비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캠프사에 있던 동료 등반가들이 텐트 밖에서 미구엘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하산 준비를 하라고 외쳤을 때 미구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유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해하며 그의 텐트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의 평화롭게 누워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한의 고도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데스존에서 보낸 여러 날, 절박했던 두 번째 정상 등정 시도, 그리고 그날 밤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던 것이 그의 몸에 너무 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문가가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어두운 진실은 때때로 K2가 등반가들을 죽이는 이유가 등반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이 왜 그 산을 올랐는지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을 위해 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절박함 때문에 오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등반합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K2 등반에 관한 어두운 진실은 잔인한 경제적 위계 구조에 따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유한 등반가들과 그들의 원정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경험을 조직하기 위해서만 해도 수천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현지 포터들이 허리가 휘도록 짐을 나르며 전체 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도 계층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네팔 셰르파들은 이 산에서 한 시즌에 최대 $10,000를 벌 수 있지만 파키스탄 포터 가이드는 1년 내내 일해도 겨우 $2,000를 벌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베이스 캠프에 발이 묶인 포터들은 더 적은 돈을 법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가족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지대와 정상 사이의 금전적 격차는 너무나 커서 그 고지대 보너스를 쫓는 것은 일부 남성들이 기꺼이 감수하는 위험입니다. 무함마드 하산도 그런 남자 중 하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등반가로서의 영예이나 세계 기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중경에 걸린 어머니와 3명의 자녀를 둔 27살의 포터였습니다. 그는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한 푼까지 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여름, 그는 나일라피크 원정대와 계약을 맺고 K2의 상부 경사면에서 로프 고정팀을 도와 그해 세계 최고의 등반가 50명,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사용할 로프를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터들이 K2에서 항상 하는 일반적인 작업입니다. 단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의 경험은 베이스 캠프와 파키스탄의 작은 봉우리 주변에서 짐을 나르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 등정은 무함마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26,000피트 이상에 오르는 것이었고 그는 매우 중요한 로프 설치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비는 곧 그의 경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산복은 너무 헐렁했습니다. 그의 장갑은 숄더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장은 대체로 평생을 손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산소가 충분한 고도에서 보낸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릴라피크 원정대는 그에게 약 25만 루피, 즉 약 $850를 주면서 데스존을 오르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7월 27일 저녁에 그가 3캠프를 떠날 때 입고 있던 옷은 그가 가려는 곳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3캠프는 등반 원정대라기보다는 마치 작은 도시가 대피 준비를 하는 모습과 더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는 헤드램프 불빛이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있었고 12개의 서로 다른 회사에서 온 거의 200명의 등반가들, 이 하네스를 점검하고 산소 조절기를 조이고 모두가 함께 써야 하는 한 줄의 고정 로프에 올라설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녀들 중 일부는 바로 이 밤을 위해 4만에서 5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 금액의 아주 일부만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이 원정을 가능하게 하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K에서는 돈을 내는 고객들이 그냥 정상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선발대가 만듭니다. 이들은 최선두에서 활동하는 남자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가장 위험한 산의 구간을 가장 먼저 오르면서 무거운 아이스 스크루, 피톤, 그리고 수마일에 달하는 두꺼운 나일론 밧줄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파르고 아주 단단한 얼음에 앵커를 받고 안전 로프를 고정하며 느슨한 줄을 당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더 높이 올라가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데스존에 고속도로를 놓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아래에 있는 고객들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위에서 앵커를 설치하는 셰르파들에게 밧줄을 공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뒤처지면 뒤에 50명 등반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느리게 했습니다. 스크루를 받고 로프를 크립에 걸고 느슨한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6피트 올라가서 다음 나사를 박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무함마드는 셰르파들 뒤에 바짝 붙어서 그들이 위쪽 얼음에 나사를 하나씩 박을 때마다 로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헤드램프 불빛이 검고 유리 같은 얼음에 반사되었고 그 얼음은 아이젠 끝만 겨우 박혔습니다. 그 위에는 세락이 어둠 속에 우뚝 버티고 있었고 형체가 반쯤만 보였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무함마드와 팀은 병목 트레버스라고 불리는 이 좁은 얼음 선반을 올라갔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좁은지 이해하려면 집에 가파르게 기울어진 지붕을 옆으로 걸어가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 지붕이 매끄럽고 미끄러운 검은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발을 디딜 평평한 땅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부츠의 금속 스파이크에 온몸의 무게를 실은 채 한 번에 어색하게 옆으로 한 걸음씩 움직여야만 합니다. 영하의 칠흑같이 어두운 공기 속 5마일 상공에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 당신을 잡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로는 8,000피트가 넘는 깎아지른 수직 낭떠러지와 심연뿐입니다. 여기가 바로 K2에서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 위험한 구간의 한가운데쯤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밧줄을 쥐고 부츠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디디고 있었죠. 그 얼음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가파른 경사였는데 그때 그의 발이 허공을 딛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이젠이 숨겨진 부드러운 눈 위 가장자리에 걸렸습니다. 주변의 눈과 똑같이 보이지만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눈이었죠. 단초 동안 그의 부츠는 그 눈을 제대로 디디지 못하고 미끄러지듯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몸은 턱에서 옆으로 떨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밧줄의 무게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무함마드는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15에서 20피트 정도 떨어졌지만 고정된 안전로프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빙하까지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추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인 탓에 무함마드의 하네스가 느슨해져 있었고 로프가 그를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를 지나 결국 무릎쯤에서 뭉쳐버렸습니다. 그가 멈췄을 때쯤에는 똑바로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정된 로프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머리는 얼음을 향해 아래로 향해 있었으며 부츠는 어딘가 위쪽에 있었고 남아있는 관성에 따라 약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쪽 턱에 있던 헤드램프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등반가들은 장갑 낀 손으로 로프가 획 당겨지는 걸 느꼈고 아래를 보니 팀원 한 명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며 경사면에는 장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살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힘없이 몸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손으로 애초에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장갑 안에서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넘어지며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나갔습니다. 호스는 여전히 그의 등에 있는 산소통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산소가 그의 폐로 들어가는 대신 공기 중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깥 장비 일부도 찢어져서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해발 27,000피트,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온도는 영하 30도 정도입니다. 그런 추위는 실제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도와야 했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였습니다. 고정팀의 셰르파 2명이 그에게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손으로 끌어올려 선반 위로 다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발 27,000피트에서 6시간 동안 등반해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밧줄에 거꾸로 매달린 남자를 들어올리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셰르파는 온 힘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한 후 그들은 밧줄을 놓고 선반 위로 다시 올라가 고정팀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몇몇 고객들은 그들이 그 일을 끝내주길 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거꾸로 매달린 채 혼자 밧줄에 남겨졌고 다른 모두를 위해 산을 안전하게 만들기로 했던 작업은 그의 머리 위 6피트 위에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락한 지 15분 후 새벽 2시 35분쯤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트래버스 위 어딘가 높은 곳에서 낮고 우르릉거리는 갈라지는 소리가 몇 초 만에 굉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등반가들은 부츠를 통해 진동을 느꼈고 이어서 갑자기 거칠고 강한 바람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눈사태였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고정 로프 구간을 그대로 잘라버렸고 하산이 고정하고 있던 바로 그 밧줄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버스는 이미 산 전체에서 가장 좁고 가장 노출된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사태 뒤에 있던 등반가들은 갈 곳이 없었고 그 앞에 있던 등반가들 역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아래 어딘가에서 무함마드는 여전히 남아있는 밧줄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 체온을 잃었고 그날 밤 산이 더는 무너지지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시 내려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움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하산 시그리, 무함마드의 사촌, 그리고 텐진 나마, 네팔 셰르파 가이드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타르소, 브라질 등반가로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한 남자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남자 모두 무함마드를 도우려 멈췄습니다. 하지만 해발 27,000피트에서 거꾸로 매달린 성인 남성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지친 사람도 낼 수 없는 힘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력을 속여야 했죠. 가브리엘, 하산, 그리고 텐지는 무거운 금속 아이스 스크루를 단단한 벽에 깊이 박고 카라비너를 걸고 무함마드를 잡고 있는 밧줄을 잡아 그 금속 고리에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은 함께 그 화보물 하나를 자신들의 매님을 배가시키는 임시 도르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 무함마드를 조금씩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끌어올릴 계획이었습니다. 도르래 시스템을 만드는데 9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높이에서 90분 내내 서 있는 것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90분 동안 당신의 몸은 여유도 없는 비축 에너지를 태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텐진 나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 하릴라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반 역사상 아무도 감히 꿈꾸지 못한 일을 해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한 번의 등반 시즌에 세계의 8,000m급 14개 봉우리를 연달아 등정하는 기록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3개로 올랐습니다. K2는 목록에서 마지막 이름이었고 그녀와 자신보다 2배는 나이가 많은 등반 전설들조차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기록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가브리엘과 텐진이 도르래 시스템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산은 그들에게 또 다른 비상 상황을 안겨주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고정팀이 앞서 나아갔던 어딘가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난 직후 무전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고정팀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크리스틴과 텐진이 이제 그 산에서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 곁에 남을지 위로 올라가 상황을 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친구가 바로 곁에 있는 가운데 가브리엘의 산소에 의지해 숨쉬고 있었습니다. 만약 앞서가고 있는 전체 팀이 무함마드가 방금 받은 것과 똑같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릴라와 텐지는 더 많은 도움이 곧 뒤따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산과 가브리엘도 계속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의 원정대가 부상자를 두고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맞죠? 그래서 그들은 고정팀을 향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 좁은 바위턱 위에는 하산과 그의 사촌, 그리고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와 함께 있었고 그들 뒤로 늘어나는 헤드램프의 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등반가들이 병목 지점에 몰려 정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여분의 로프와 아이스 스크루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이스엑스는 라마와 함께 산에 올라가 무함마드 구조 작업의 고정 장비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고 바로 그때 완전히 다른 회사에서 등반 중이던 할룽, 도르지 셰르파가 그들에게 다다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멈췄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마침내 무함마드를 마지막 몇 피트의 얼음을 넘어 병목 구간의 작고 평평한 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곳은 그 산 구간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지면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결국 로프에서 풀려났고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우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그의 목구멍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중심 체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따뜻한 것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에게 시간을 벌어줬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확실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저체온증에 걸렸습니다. 무함마드의 다리는 거의 1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린 채로 몸 아래로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칭찬할 만하게도 무함마드와 함께 또 1시간이나 고통스럽게 머물렀지만 그의 보조산소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 오래 머물렀다면 무함마드 옆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산소를 가져오기 위해 무함마드를 그의 사촌에게 맡기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5시 반쯤 다른 촬영팀을 위해 머리 위로 날아가던 드론이 카메라에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곧 전 세계 등반계에 큰 충격을 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등산로에 있던 부상당한 남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등반가가 그의 위에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그 움직임이 계속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정 로프 위에 그를 따라 일렬로 연결된 채 약 20명의 등반가들이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같은 로프에는 이미 하산 중인 등반가가 최소 10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였고 아직 살아있었지만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그들을 지나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조대를 만들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도울지 묻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반가들은 그가 죽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눈 속의 작은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그의 몸을 넘어 정상으로 향하는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얼어붙은 아침 동안 무함마드 하산은 결국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 좁은 횡단로에서 자연의 힘에 굴복했습니다. 그 아침 내내 사람들은 계속 등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위로 주변으로 오르내리며 도추로 몸 양옆에 단단한 얼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마치 길 위에 또 다른 장애물 같았습니다. 고정 루프를 지나쳐 클립해야 하거나 바위 돌출부를 돌아가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끔찍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제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고 정상 등반은 하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 죽거나 죽어가는 시신을 넘어서 가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생지옥입니다. 등반가들이 모든 걸 완벽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날씨, 세계 최고 수준의 팀,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야만의 산이 끝내 방아쇠를 당긴다면요. 2023년의 도덕적 붕괴가 악몽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순수하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K2 역사상 최악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